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윤석열과 추미애였습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은 서로 다른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근자감, 자신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뭔가 있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마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내가 아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근거를 대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보고 추미애 장관이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버림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 자, 그동안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의 입장을 지지하고 윤석열 총장과는 다른 여러 발언들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추미애 장관의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의 발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총선이 끝난 뒤 여당에서 그만두라 할 때 임기를 마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는 국정감사장의 이 당당한 발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추미애가 옳다, 윤석열이 옳다, 관전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추미애 장관은 버림받았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맹렬하게 싸우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해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묘한 발언을 해서 여운을 남겼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추미애, 윤석열 중 한 명은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에 의해서 임기가 2년 보장된 사람입니다. 윤석열을 쫓아내려면 추미애 장관이 움직여야 하는데 지금 뭐 감찰, 이런 감찰, 저런 감찰 이야기하지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봉현이라는 희대의 사기꾼 혐의자의 옥중 편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봉현의 말은 지금 거짓말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묘한 말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청와대 내부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발언들을 놓고 저건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는 추미애의 발언을 보면서 왜 저런 발언을 하지 하고 괘씸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추측까지도 듭니다. 자,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에는 추미애 쪽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추미애가 버림받은 것일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선을 넘어섰다, 오만하다, 방자하다, 논리적으로 허점이 너무 많다, 이런 비판들이 나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그것은 입증됩니다. RN서치 여론조사 같은 경우를 보면 추미애 장관은 압도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관 직무도 여론조사에서도 추미애 장관은 밑에서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권 차원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이제 부담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뭐 하라고 했더니 너무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살 인사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 그리고 기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 거취와 관련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이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말씀을 들은 바가 없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이므로 2년 임기를 지키라는 의미겠느냐는 질문에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어쨌든 저는 관련한 대통령 언급을 들은 바가 없다는 비슷한 답변을 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권자인데 지금 법으로 보장된 임기 2년을 깨고 윤석열을 해임시킨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나가라 이런 메시지를 너무나도 많이 던졌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일단 외견상 추미애의 패배로 보입니다.
추미애는 검찰개혁이 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특유의 앞장선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추미애에 대해서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자,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냈는지 여부, 윤석열 총장이 국감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정보가 없다, 확인해드리기가 불가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죄가 있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그런 메시지를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되는 TV 앞에서 했겠습니까? 근거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되면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뭔지 모르지만 문재인은 나를 못 건드려, 이런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약점을 잡고 있는 걸까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추미애 윤석열이 이렇게 갈등을 일으켰는데도 어느 쪽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 22일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 하셨고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 비선을 통해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전달하실 성품이 아니다,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추미애 장관은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문재인 잘 아는데 그럴 사람 아니다. 그러자 어떤 교수는 내가 추미애 잘 아는데 구라의 달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거가 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면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고 했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관전평을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아 감찰이나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게 맞는 겁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김봉현이라는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지낸 김봉현이라는 감옥에 있는 사기 범죄 혐의자의 말을 믿고 거기에 맞게 언론에 보도된 것이 거의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단정적으로.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게 거짓말로 폭로될 경우, 드러날 경우 추미애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 추미애 발언에 대해서 긍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여권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 관계자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이 다 수사 아니면 감찰 사안이다,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청와대 관계자의 입을 막은 걸까요? 자,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면 청와대도 추미애 장관의 독불장군식 발언에 대해서는 내심 불쾌하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정치하게 전략적으로 발언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말을 쏟아부었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실토했듯이 윤석열이 말하면 소신 있다 뭐다 영웅처럼 이야기하는데 추미애 장관은 오만하다, 이렇게 언론들이 평가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어쩌면 추미애 장관은 지금 너무나 많은 허점을 노정시켜서 청와대로부터도 행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 정도로 말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윤석열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거 윤석열을 자꾸만 비판하면 인물만 키워주는 꼴이 되고 또 가만히 있자니 미워 죽겠고. 자,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총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물러나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과연 자를 수 있을까요? 부정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목을 치라고 윤석열은 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취지의 칼럼 하나가 국민들한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최재혁 기자가 쓴 칼럼입니다. 제목도 아주 재밌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내 목을 치라는 윤석열. 이게 제목입니다. 자, 최재혁 기자는 법조 출입을 오래 했 베테랑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기자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마음이 어떨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어떨지 짐작을 하게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마음이 지금은 좀 변했다고 합니다. 최재혁 기자의 주장입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폼생폼사 윤석열을 결코 자르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최재혁 기자의 결론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최재혁 기자는 윤석열 총장의 국정감사장 발언을 주목합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지난 22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며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 국감장에서 한 말입니다. 자, 언급 자체가 금기시되는 현직 대통령의 비공식 메시지를 TV로 생중계되는 국감 현장에서 공개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자리 보존을 위해 대통령을 끌어들였다고 비난했다. 자, 그 장면을 봤다면 가장 당황했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최재혁 기자의 결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급당황했을 겁니다. 왜 내 이야기가 나오지? 자, 추미애 장관과 민주당 인사들이 그렇게 윤석열 나가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TV가 생중계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말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황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윤 총장 발언에 담긴 의미는 결국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께서 직접 목을 치시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최재혁 기자는 말합니다. 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관계는 여권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다층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형성됐다고 최재혁 기자는 봅니다. 문 대통령은 한때 윤 총장을 신주단지 모시듯 했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적폐수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41% 득표로 집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한 문재인 대통령이 억울한 패장이라고 그 진영에서 믿게 된 이유가 바로 윤 총장이 밀어붙였던 국정원 댓글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영향이었다. 이렇게 최 기자는 진단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이 반항 정신, 검사 정신을 높이 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심성 착한 지도자로 존중했고 조국 수사의 반작용으로 여권에서 윤석열 퇴진론이 나왔을 때도 그런 인식을 버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전달됐다는 소임을 다하라는 메시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전달됐다는 말이 들린다. 그러니까 이 메신저가 여럿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폭주하기 시작한 정부 여당의 국가운영, 6월 이후 자신을 겨냥한 추미애 장관의 세 차례 수사지휘권 발동, 여권 인사와 친념매체가 합작한 인신공격성 공세 등을 겪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다고 한다. 윤석열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생각, 심성 착한 지도자에서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카드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워낙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사람들, 문재인과 관련된 인물들이 사고를 많이 쳐서 지금
기소된 게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게다가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그 정점을 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윤 총장이 대통령의 비공식 메시지를 공개한 것은 다분히 부적절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그의 반응에 윤 총장에게 나가라고 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이 시점에 윤 총장을 쫓아낸다면 문재인 대통령으로는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하라고 윤 총장에게 당부한 것을 포함해 그동안 자신의 은행을 모두 뒤집어야 한다. 착하고 선한 이미지로 지지자들의 사랑을 받는 역할, 강준만 교수 표현입니다. 이 역할을 해온 문 대통령이 확실한 명분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자,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게 최 기자의 생각입니다. 임기말로 접어든 정권의 힘은 빠질 테고 검찰이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이미 눌러놨던 대형 비리 사건의 이면이 삐져나오고 있다. 라임 사건은 피의 사실 유포 금지로 감춰졌던 여권 수사 상황이 재판을 통해 공개되는 단계에서 주범 김봉현이 검찰을 공격하는 옥중 편지를 공개했다. 물타기란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옵티머스 사건도 청와대 여당 의원 등 정관계 20여 명의 실명이 거론된 옵티머스 리스트를 서울중앙지검이 확보하고도 수사를 뭉갰다는 정황들이 드러났다. 촉이 빠른 검사들, 라임 옵티머스 말고도 어떤 권력형 비리가 터져나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라임 수사를 지휘했던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면서 사표를 내며 던진 메시지, 검사들 분위기도 이전 같지 않다. 지금 검사들은요,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한 뒤 굉장히 고무됐다고 합니다. 윤 총장으로 뭉치고 있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들 분위기가 이전 같지 않다. 이제 눈치 안 보고 메스를 들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사실을 최재혁 기자는 거론합니다. 감사원이 자료를 이첩할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감사 결과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부에서는 그걸 수사 안 하면 검찰이 아니다는 말이 벌써 나온다고 합니다. 추미애 장관이 또 사기꾼을 등장시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할 수 있을까? 윤 총장의 정치행보라고 공격하겠지만 인사와 수사방해를 통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을 정치화한 것은 이 정권이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하고 말고는 내년 7월 이후의 문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아주 묘합니다. 내년 7월까지인데 내년 7월이면 국민의힘과 같은 야당의 대권 후보 누구를 뽑을지 캠페인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물론 윤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소속 나올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 대표와 합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자른다? 아마도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카드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렇게 윤 총장이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권이 약점이 많고 비리 혐의가 많은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최재혁 기자의 말처럼 내목을 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래도 문재인은 못 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올 연말 내년 초 문재인 정권이 급속하게 힘이 빠지면서 비리가 터져나오고 검사들이 뉴스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건희 회장, 최근 타계한 이건희 회장 때문에 지금 기업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국민들이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2030
젊은 층에서 이건희 회장에 대한 칭송이 엄청납니다. 물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건희 회장을 기립니다. 왜? 2등, 3등 하던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는 신화를 만들은 바로 장본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이 있지만 이건희 회장은 정말 특등공신입니다. 자, 지금 이건희 회장을 기리는 글을 보면 박정희가 일구고 이건희가 꽃을 피우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꽃을 밟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글까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젊은이들의 글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 물론 비판받을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뉴욕타임스는 이건희를 사상가라고 합니다. 사상가. 자, 이건희의 창조적 행위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들에서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이건희 일화는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뜨거운 사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젊은 층에서 이건희 신드롬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안방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이건희 상속세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좀 골치 아플 겁니다. 이거 20만 명은 돌파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속도로 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답해야 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이 기업가들이 활동하고 하는데 최적의 환경인가? 민주당 정권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지금 재계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승계를 받을 텐데 지금 뭐 재판 받느라 뭐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과 별개로 삼성에 대한 이미지는 이번 이건희 회장의 타계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외신들이 극찬을 하고 있고 IOC 조기를 달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평창 스페셜 올림픽 누가 했습니까? MB 때 이건희 IOC 위원이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것 때문인지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이건희 상속세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고 이건희 회장,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이 이건희 회장의 어마어마한 재산,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무려 10조 원대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큰 타격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삼성에 적용되는 상속세를 깎아달라, 면제해달라, 이런 청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서 지금 화제입니다. 자, 이 청원인은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주신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다. 우리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이다. 존경받아야 할 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회장의 재산 18조 원 중에 10조 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 한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큰 타격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이 타계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상속재산이 30억 원이 넘으면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고인이 대기업 최대 주주이거나 최대 주주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입니다. 따라서 세율이 60%로 더 올라갑니다. 살 참 많기는 많습니다. 주식만 상속받더라도 이 회장 유족이 내야 할 세금은 10조 9천억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가족들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구본무 회장이 타겟일 때 구본무 회장의 유족들처럼 분납을 하고 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이건희 회장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청원인은 그 18조 원이라는 돈은 세금 다 내가면서 번 돈이다. 어떤 나라가 세금을 2번씩이나 떼어가냐.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 삼성은 우리나라를 위해 일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을 위해 이런 것도 못 해주느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카테고리 분류가 미래로 되어 있는 이 청원 거래는 지금 계속해서 이 동의가 늘고 있습니다. 동의한 시민 가운데서는 삼성에 너무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보다 10조 원을 가지고 삼성이 계열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세계 속에 우뚝 서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을 세워줘야 한다. 이런 반응들이 붙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 정권은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자, 삼성 저격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 나와서 상속세는 전형적으로 자기가 고생하지 않고 물려받은 거니까 아버지 돈이 100억 원인데 내가 왜 50억 원밖에 못 받아라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남들이 볼 때 전혀 노력하지 않고 새로운 돈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 사회 기준으로 보면 불로소득이라서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삼성 상속세 지나치게 많긴 합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과 홍라희 여사 그리고 그 유족들의 책임입니다. 홍라희 여사는 이미 3조 원대의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법상 계산을 해보면 4.5분의 1.5가 홍라희 여사에게, 그리고 이재용 씨 등 이 세 남매에게는 각각 4.5분의 1씩 돌아가게 됩니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상당 부분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으로서의 승계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10조 원을 상속세로 내면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은 현실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이 청원에 어떤 답변을 해야 될지 겁이 날 겁니다. 20만 명이 넘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이건희의 상속세 참으로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